물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 처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뭐냐? 를 봤을 때는 이제 정지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굴러가는 것은 언젠가 멈춘다. 왜 문체가 쓰느냐 하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하는 물체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힘. 두 물체가 접촉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힘. 마찰력은 모든 운동성에 대한 적이다. 마찰력이 있음으로 해서 물체가 결국은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곧 바로 이어진 그 뉴턴에 의해서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서 운동 법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마찰력의 발견은 근대 과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달이었다. 너와 내가 닿는 그곳, 이것과 저것이 교차하는 그곳에 존재하는 힘. 이제 그 힘을 경험해보자. 마찰은 부정적이다. 우리 삶에서 마찰은 없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마찰이 없는 삶, 과연 가능할까? 그 집도 못 짓죠. 그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죠. 이제 마찰이 없는 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생활은 마찰이 있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마찰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마찰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 무엇이 불편하고 동시에 무엇이 불가능한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미끄러질 수 있기에 신나는 계절 겨울. 동계 스포츠의 시간이 돌아왔다. 안 타본 사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속도를 즐기면서 내려가는 그 기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중력에 몸을 싣고 마찰력을 이기는 순간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 슬로프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음악 들으고 타다 보면요. 그다음에 점프를 하고 놀다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요. 설원 위를 질주하는 운동에 있어 마찰력은 없어서는 안 될 제동기 역할을 한다. 스키장 슬로프에 서 있게 되면 쉽게 미끄러지는 이유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밑으로 미끄러지게 하려는 그런 힘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그것을 방지하는 마찰력이 안 미끄러지려고 하게 하는 이제 마찰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마찰력보다 밑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도가 매우 작으면 마찰 개수보다 작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도가 점점 가팔라져서 좀 각도가 커지게 되면 마찰 개수 값을 더 초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때서부터는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마찰력을 이기는 지점에서 보드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때 눈과 보드의 접촉면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해 눈을 녹인다. 이렇게 생긴 수막은 윤활제가 되어 하강 속도를 더욱 높여준다. 엄밀히 말해 보드는 눈 위가 아닌 물 입자 위를 미끄러지는 것이다. 자연 눈이 더 안 나가요. 인공 눈보다는. 원년 나가서 외국에서 타보니까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맨날 탈 때마다 왁싱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나가더라고요, 데크가. 눈이 내린 지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얼음처럼 딱딱해집니다. 물론 주변의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낮을수록 그 스키나 보드의 플레이트가 누르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수막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이런 수막은 적어지게 되고 수막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찰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설과 스키장에서 타는 스키나 보드의 동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설에서는 스키의 설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스키 플레이트를 좀 누르는 각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설에서 타는 스키나 보드는 스키장에서 탈 때보다 신체 중심을 다소 뒤로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은 존재하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키보드를 칠 수 있는 것도 수화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마찰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찰이 없다면 컵은 손에서 미끄러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찰은 운동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운동을 도와준다.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최대 정지 마찰을 이기고 운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운동 마찰이 작용한다. 중립으로 주차된 차를 움직이게 하기까지가 더 힘이 드는 것은 정지 마찰이 운동 마찰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퀴처럼 구르는 운동에서는 더 작은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구름 마찰력이다. 구름 마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타이어 같은 게 있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면 앞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앞이 약간 찌그러지면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힘을 작용해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구름 마찰력을 주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보통 미끄럼 마찰력이나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죠. 차의 무게의 한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력사 같으면 경비행기도 끌잖아요.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옮겨 파라오의 무덤을 쌓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덩이 하나하나를 옮길 때 통나무를 괴어 굴리는 구름 마찰력을 이용했다. 구름 마찰력을 이용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위대한 발명품 바퀴를 낳았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발명이 바퀴예요. 바퀴를 만드는 순간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 바퀴라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밑에다 통나무를 넣어서 굴렸지만 바퀴를 만드는 순간 미끄럼 마찰력이 구름 마찰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그 힘이나 에너지의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퀴라고 생각해요. 구름 마찰력을 이용한 바퀴의 발명은 적은 에너지로도 큰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고 이는 속도에 관한 기술로 이어졌다. 최고 속도 시속 200km. 경주용 차량들의 질주가 요란하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경주용 차량엔 무늬가 없는 슬릭 타이어가 쓰인다. 슬릭 타이어를 끼우고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타이어의 한 1.5배 가차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로 코너링을 할 때 시속 한 80km로 코너링을 한다라고 치면은 슬릭 타이어를 끼게 되면 거의 한 150km 정도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코너 R이 크면 클수록 그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타이어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검은 스키드 마크를 만들어낸다.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이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레이싱 경기에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열은 무려 300도에 이른다. 300도의 마찰열을 이기며 엔진의 파워를 속도로 전환한 경주용 타이어들은 한 번의 경기가 끝나면 그 수명을 다한다. 마찰을 이기고 난 후에는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는 것이다. 일반 타이어는 통상적으로 뭐 4만 킬로든 6만 킬로든 주행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서키트에서 한 게임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레이스를 50바퀴 치르는데 이 50바퀴면 영인 경기장으로 치면은 키로수로 100km가 좀 넘거든요. 근데 타이어를 2세트를 써요. 레이스 중에 들어와서 교환하고 나가요. 그러면 한 세트당 타이어를 주행하는 거리가 50km밖에 안 되는 거죠. 경주용 차량의 타이어는 매년 그 수준이 향상된다. 그에 따라 경주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들이 차를 움직이는 데 기여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노면과 1대1로 맞서서 마찰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바로 타이어다.
경주용 타이어 외에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 타이어가 바로 항공기에 부착되는 타이어다. 이착륙 시 어마어마한 속도와 비행기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항공기 타이어. 그 극한의 환경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마찰력은 그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트럭 타이어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수직 항력으로 볼 수 있는 하중 조건이 트럭 타이어 한 개당 3.3톤을 감당해야 되지만 항공기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개당 25톤 정도까지 감당해야 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로 볼 때 단순 비교겠지만 항공기 타이어가 한 8배 조건의 마찰력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자동차 타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인이 바로 노면과의 마찰이다. 한 타이어 회사의 설계 해설팀. 주행 시 타이어에 적용되는 마찰 에너지를 분석 중이다.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했을 때 타이어 어느 부위에 마찰 에너지가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부위는 적게 걸리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어느 국부적으로 마찰 에너지가 크게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그 설계를 개선을 해서 마찰 에너지 발생률을 좀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타이어가 균일하게 마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주행 시 어떤 쏠림이라든가 또는 편마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타이어의 어떤 패턴을 개발하는 일은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타이어 무늬 하나하나가 노면과 마찰 관계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마찰 실험을 통해 수많은 패턴의 마찰 정보를 파악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 모든 이미지들이, 형상들이 전부 다 타이어 패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연 친화적, 환경 친화적인 타이어 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뭇잎, 동물의 발바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패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동물의 발바닥을 응용했을 때는 우수한 그립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타이어에서 제동력, 우수한 마찰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개발에서 가장 난제는 바로 이 마찰력을 전적으로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 노면에서는 연비를 향상시키는 타이어의 무늬가 눈길과 빗길 주행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형성된 수막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해주기 때문이다. 빗길에 주행할 때는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배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길에서의 어떤 제동이라든지 마찰 문제 같은 거에서는 패턴 있는 타이어가 아주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패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면과의 마찰력이 높은 타이어는 제동력은 좋지만 그만큼 연료가 많이 들 것이고, 반대로 마찰력이 낮은 타이어는 연료는 적게 드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다. 너무 많아서도 적어서도 안 되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마찰. 그 양면성이 마찰 연구의 숙제다. 그렇다면 과연 마찰은 왜 일어나는 걸까?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어느 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치우쳐 있고 어느 부분은 좀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특히 아주 가까이 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게 되면은 한 물체에 있는 전자랑 또 다른 물체에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런 힘을 보통 반대발스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발스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자기력보다 매우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약한 힘이라도 각각의 원자들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매우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식의 물체들에게는 그런 힘들이 전부 다 더해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1873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반데발스는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물체가 가지는 정기적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정기적 힘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반대발세의 힘이라 불렀다. 결론적으로 마찰은 같은 극끼리 잡아당기고 다른 극끼리 밀어내는 정기적 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책받침을 머리카락과 마찰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정전기는 마찰이 정기적 힘이란 것을 보여주는 단정리에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밝혀졌다. 최근에 봤더니 한 20, 30년 전부터는 그 반대발스 힘이 그런 아주 매끈매끈한 곳에서도 생기는 마찰력의 한 3분의 1? 한 30% 정도만 반대발스 힘이고 나머지는 반대발스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생각해서 뭐냐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잘 그 물질 구조를 생각해 봤더니 두 물체가 매끄러우면 전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원자끼리 이렇게 닿아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닿아 있는 데가 있는데 닿아 있는 곳에서는 마치 용접기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마찰력을 설명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발세의 힘과 원자끼리 붙어있는 냉용접 현상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 몸무게 57kg의 남자가 전화번호부 2건이 연결된 그네에 올라갔다. 아무런 접착제 없이 엇갈려 끼우기만 한 전화번호부가 이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 그네를 잡아당기자 쉽게 그네가 올라갔다. 한 장씩 겹쳐진 종이와 종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번엔 한 사람 더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네를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겹쳐진 책은 건재했다. 그렇다면 좀 더 무거운 물건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한 폐차장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엇갈려 끼운 전화번호부는 1톤 정도의 승용차를 가뿐히 들어올렸다. 종이 한 장과 한 장이 겹쳐져 생긴 마찰의 힘은 놀라웠다.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 질량이 그다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 종이와 종이 사이의 마찰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엇갈려서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을 경우에는 그 맞닿는 부분이 매우 많겠죠. 그 부분이 전부 다 하나의 마찰이기 때문에 그 겹쳐진 페이지 숫자만큼이나 많은 그 마찰력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페이지는 마찰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맞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력이 많이 작용하고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달라붙어 있거나 서로 끌어당기려 한다. 마찰은 이러한 의지가 꺾여나가고 다시 발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일상에서 갈등, 문제 등의 단어를 연상시키고 나는 마찰이 실상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의 작용이란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마찰로 인한 진동이 기계 설비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이지만 바이올린 연주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시속 40km로 질주하는 선수들. 극적인 추월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마지막 질주. 쇼트트랙은 마찰로 인한 미세한 차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경기다. 스케이트는 이제 스케이트 날을 가지고 얼음 위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마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찰을 많이 주면 힘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찰을 너무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말하는 힘이 안 받게 돼요. 힘이 안 받는다는 건 힘을 줬을 때 그 힘을 100% 활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특성, 뭐 체력이나 여러 가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는 마찰점을 찾는 거예요. 스케이트와 선수, 얼음 사이에는 복잡한 마찰의 세계가 존재한다. 스케이트 날을 통해 전달되는 마찰력을 누가 더 노련하게 이용해 최고의 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각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 조건, 속도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스케이트 날을 가진다. 1시간의 연습이 끝나자 선수들이 각자 스케이트 날을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날을 갈면요, 날이 이렇게 쓰지만 이제 또 이제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면요, 그 날 세운 게 이제 또 무뎌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너 돌아갈 때 이제 날이 빠져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1시간마다 갈아주면 좀 안전하죠. 탈 때마다. 각 선수들은 자신만의 마찰점을 찾아 날을 연마한다. 마찰점을 찾는다는 거는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이렇게 섰을 때 중심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희 스케이트가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 여기, 여기 거의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거기 중심점을 가장 높은 위치로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쇼트트랙 선수들이 신는 스케이트 날은 일직선이 아니다. 끝과 끝이 살짝 휘었다. 마찰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게 일자로 돼 있으면 미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활도가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중심점, 가장 높은 부위, 가장 낮은 부위까지가 3mm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 간격으로 해서 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선수에 따라서 이게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2.5mm에서 3.5mm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얼음 위에서는 그 정도 차이지만 이게 쓰러졌을 때, 이게 각을 주고 쓰러졌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볼록하게 굽어서 끝이 들려있는 모습을 로그라 부르고 코너를 돌 때 들린 날의 끝부분까지 얼음에 닿아 마찰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날을 구부린 모양을 밴딩이라 한다. 로그는 얼음과의 마찰점을 극소화해 힘이 분산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얼음을 밀쳐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밴딩은 곡선 주로에서 스케이트가 누웠을 때 마찰력을 최대한 이용해 치고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로 100번을 밀면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게 있어요. 선수에 따라서 100번을 미는 선수가 있고 200번을 미는 선수가 있고 300번을 미는 선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선수의 취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을 밀어서 0.01mm가 나왔고 만약에 200번을 밀면 0.012mm가 나왔다. 그러면 선수들은 그 일정하게 그걸 맞추는 거예요. 스케이트 연마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을 이만큼 밟아버리면 시합을 못 하니까요. 동계 스포츠에서 마찰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 승부가 나뉘는 경기가 있다. 바로 컬링이다.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치러지는 이 경기는 하우스라 불리는 원 안에 8개의 스톤 중 얼마나 많은 수의 스톤을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보통 이 컬링 경기 자체가 그 마찰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저항이 생기는지, 스톤의 저항이 생기는지를 선수들의 경험에 의해서 잘 판단을 해야지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톤이 어느 정도의 마찰로 어디에 멈출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 승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톤의 속도와 힘은 얼음 표면과의 마찰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마찰과의 싸움에서 선수들은 마찰력을 조절하는 여러 장치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스톤의 진행 방향에서 얼음을 문질러 마찰력을 조절하는 브러쉬고 또 다른 것이 선술의 신발이다. 이제 사람이 이제 스톤을 반대편 하우스에 투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동작 자체를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몸에서도 저항이 생기거든요. 마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한쪽 신발, 이제 끌려가는 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팅을 해서 또 마찰 개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무릎을 대고 딜리버리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 쪽에도 테이핑을 해가지고 더 잘 미끄러지게끔.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힘으로 마찰 개수를 줄여서 작은 힘으로 스톤을 잘 미끄러지게 하게끔 저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컬링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이스링크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뿌려야 한다. 작은 물방울은 얼음 표면을 엠보싱 화장지처럼 만들어줌으로써 스톤과의 접지면을 최소화해준다. 선수들은 올록볼록한 얼음 표면을 문질러 수막을 형성시킨다. 스톤과 얼음 사이에 형성된 수막은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마찰력을 조절하게 된다. 수막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만든다면은 경기자가 원하는 목적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브러쉬질을 하지 않는다면 브러쉬질을 해서 수막을 만든 조건과 비교할 때 거리는 약 3.6m 정도 차이가 납니다. 3.6m의 거리 차이. 이 차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찰력이다. 마찰을 조절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그 노력의 결과가 경제적 효과와 직결될 때 더 극대화된다. 부산대의 선박예인 수조시험 연구실. 새로 개발한 선박 페인트의 마찰 저항을 측정 중이다. 물과의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해 연료 저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다.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총 저항의 70~80%는 난류와 선체 표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난류는 뭐 항공기에도 존재하고요. 자동차에도 존재하고 배 주위에도 존재합니다. 담배 연기가 처음에는 아주 고요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지나면은 막 아주 불규칙하게 꼬이고 이렇게 돌고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분방함,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난류라는 형태로 아주 미세하게 서로 자유로운 그런 그 자유분방한 소용돌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소용돌이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있냐면은 뭐 물론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마찰을 일으키는 것들은 대략 한 뭐 크기가 1mm 혹은 그보다 작은 혹은 한 100분의 1m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소용돌이가 지금 유동이 지나갈 때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난류와 선박 표면의 마찰을 줄이면 천문학적인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로서 컨테이너 쓰는 경우에 하루에 약 한 2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연료비가. 컨테이너 쓰는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300일 이상을 운행합니다. 하루에 10% 저항을 줄인다고 한다면 하루에 2천만 원 세이브가 되고요.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60억이 세이브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실험 중인 선박 페인트는 돌고래 피부의 특징을 이용해 개발된 것이다. 돌고래는 소용돌이 치는 난류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유영한다. 이유는 돌고래 피부의 탄력성과 돌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개발된 도료의 마찰 저항은 얼마나 될까? 표면의 거칠기를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평판은 1.2 마이크론, 일반 도료는 40 마이크론, 새로 개발한 도료는 30 마이크론을 기록했다. 스틸 평판이 가장 매끄러웠다.
그렇다면 스틸 평판의 마찰 저항이 가장 적게 나왔을까?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오히려 요 실리콘 폴리우레아 도료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도료보다 저항이 작은 것은 뭐 물론이고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오히려 저와 같이 아주 매끄러운 거울 같은 표면보다도 오히려 이 표면에 마찰 저항력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도료가 난류에 의한 마찰 저항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끈한 철판보다 훨씬 거칠게 처리된 새 도료가 어떻게 더 마찰 저항을 줄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그 돌고래 피부의 그 탄성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유체와 고체면이 맞닿을 때 마찰 저항이라 하면 그게 난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난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압력의 어떤 주기가 있고 돌고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이렇게 난류가 유동이 올 경우에 서로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 친구가 주기적으로 그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래의 그 유연성을 가진 그런 피부의 진동 주기와 그 다음에 그 난류의 압력 변화의 진동 주기가 서로가 맞을 경우에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데 공명이 될 경우에는 난류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는데 그 유연 그 벽면 컴플라이언트 코팅이라는 그 새로운 소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는 선박 페인트는 마찰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다. 한 우주산업 연구업체의 우주개발센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에 붙어있는 정전기를 털어내는 에어룸을 통과해야 한다.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 부분을 제작하는 이곳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마찰 전기, 즉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부품들이 그 순간적인 정전기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위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쏘아 올린 다음에는 저희가 뭐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가 상당히 크죠. 연구실 전체가 마찰 전기로부터 보호받는다. 연구원들의 의자에는 정전기를 바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부품을 만지는 연구원들은 정전기 차단 장치를 손목에 찬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차단 장치를 차지 않으면 바로 경고음이 울린다. 이곳 연구원의 몸에 흐르는 정전기는 비닐을 비빈 후 측정한 결과치의 45,000분의 1에 해당한다. 저희 규정상 500V 이하여야 됩니다. 정전기 발생량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정도의 정전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부품이라든지 전자부품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저희가 500V 이상의 정전기에 노출이 되면 저희는 그 부품들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전원 폐기 처리를 하고 새로운 파트를 가지고 새 파트를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 작업할 때 사용하는 이 에어건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을 쏘면 바로 이 0에 가깝게 떨어지는 마찰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선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귀환할 때 대기권과 우주선 표면에서 일어나는 마찰은 의외의 역할을 한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할 때는 마찰이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해줍니다. 마찰 때문에 우주선의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마찰열이 발생해서 거의 우주선이 이제 불덩이처럼 불에 타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을 드린다면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마찰열로 그것이 소진이 돼서 지구로 무사히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우주선의 운동 에너지가 대기와의 마찰로 소진되면서 발생하는 2,000도가량의 마찰열이다. 이 때문에
우주선의 표면은 고열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라믹 등의 특수 처리가 가해지는데 2003년에 발생한 미국 콜럼비아호의 참사는 마찰열의 위력을 보여준 비극적 사건이었다. 우주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던 7명의 우주인들이 대기 진입 시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표면에 작은 상처가 난 것이 원인이었다. 우주선과 대기 간의 마찰은 무사 귀환을 도와주는 동시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마찰은 지구의 단층 사이에서도 작용한다. 단층 간에 발생하는 마찰은 지진을 유발시킨 원인이다. 1년 평균 지구상에는 40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류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는다. 이것이 모두 단층 간의 마찰로 일어나는 것이다. 단층이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단층 사이의 마찰력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수많은 이론이 있을 뿐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단층 간의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흥미로운 주장이 한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제기됐다. 축적이 되다가 이 마찰력을 능가하게 되면 이제 슬립이 발생. 사회 계통에는 조금 이해하기 이 교수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갑작스럽게 마찰열이 줄어드는 미끄럼의 원인으로 열분해에 의한 나노입자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번에 이제 발견한 것은 단층이 처음에 이제 일어나면서 단층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광물들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는데 분해된 물질들이 나노 사이즈로 되는 거죠. 근데 나노 사이즈 입자들이 만들어지면 마찰력이 극도로 감소가 됩니다. 거의 뭐 마찰이 없는 상태로 0에 가깝게 마찰 계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것은 열 분해로 인한 광물의 분해, 열 분해에 의해서 나노 입자가 형성이 돼서 그것들이 마찰력을 극도로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거고요.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의 움직임은 단층면에서의 마찰 운동으로 표현된다. 지진은 단층면의 미끄러짐이 시작된 후 마찰력이 빠르게 감소할 때만 발생하는데 이 교수는 나노 입자들이 단층면의 미끄러짐을 더욱 가속시킨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의 시마모토 교수가 개발한 고속 마찰 실험 기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광물의 나노 입자가 갖는 역할을 밝힌 것이다. 지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궁극적 화두는 지진 발생을 미리 예보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지진 예보를 위해서는 각 단층이 가지는 마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그것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거버닝 이퀘이션 이렇게 그 방정식을 이제 만들면은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이 얼마큼 된다. 우리가 대기권에 들어올 때 중력이 얼마만큼 받게 되고 거기에 마찰력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무슨 물질을 쓰면 우주선이 안 녹는다. 그런 거죠. 그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층을 따라서 마찰력을 이기면서 지진이 발생할 때 이것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층대의 마찰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우리가 언제 지진이 일어날 건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나노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됐고 마찰은 거시의 세계를 넘어 나노의 세계에서 미래과학의 흥미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UCLA의 김창진 교수는 2004년 이곳에서 마찰력이 최소화되는 가장 미끄러운 나노 표면을 개발해 과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김 교수가 개발한 것은 일명 나노터프였다. 그러니까 나노터프라는 걸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바늘이 박힌 바늘 침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잔디밭에 잔디가 굉장히 작은 나노 스케일로 자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 교수가 개발한 나노터프다. 이 평판을 구성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나노 바늘이다. 바늘 하나의 지름은 20나노미터, 5억 분의 1의 크기다. 나노 바늘이 촘촘히 박힌 이곳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자. 물방울은 나노 바늘 위를 빠르게 굴러간다. 촘촘히 박힌 바늘 위에서 물방울이 마찰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물을 공기로 띄워서 흘러가게 하면 저항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까이 한번 가보자. 그런 현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게 나노터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그냥은 못 올라가지만 이런 물에 젖지 않는 침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 위에 물을 얹으면은 그 침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은 부분에 공기랑 닿아 있고 공기에 떠 있는 물이랑 거의 흡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나노터프가 하는 일입니다. 물입자가 공기와 닿는 면적을 최대화하면서 나노바늘 사이로 물입자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나노터프의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관건이다. 김창진 교수는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노터프의 개발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접근한 것이다. 나노 세계에서 마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과학자들에게 숙제를 던진다. 스케일이 작은 데서 그 표면이 그냥 표면이 아니라 산화막이 있고 그다음에 물방울이 젖어 있고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마찰에 중대한 영향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마찰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 하는 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마찰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마찰의 과학입니다. 마찰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기록을 갱신하고 다양한 쾌락을 맛본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마찰에 대한 연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마찰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물이라든지 가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복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들이 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떤 식으로 마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자연의 세계를 공식화하려는 과학자들에게 마찰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회방꾼이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힘, 마찰. 그 불편한 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자 모든 만물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힘이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죠. 마찰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나 있지만 마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마찰을 줄이기를 원하고 공학의 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내가 필요할 때는 취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 줄이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겠죠. 마찰, 불가근 불가원의 그 불편함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지 모른다. 서로 상반되는 필요, 창과 방패의 모순. 그 속에서 하나의 유용한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 과학은 바로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바꿔나가는 게 아닐까.